우주 시대 개막, 뉴스페이스 시대 도래, 한컴의 인공위성 발사라는 주제로 한컴인 스페이스 최명진 대표님께서 강연을 준비해 주시겠는데요. 세종 1호는 한국의 첫 지구 관측용 민간 위성이죠. 2022년 5월 25일 미국에서 발사됐는데요. 다가온 뉴 스페이스 시대에 대해서 강연해 주시겠습니다. 아까 스페이스 X가 미국에 있다면 한컴 인스페이스는 한국입니다. 네, 여러분 최명진 대표님을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앞서 강연해 주신 황정한 박사님하고는 인공위성 연구센터에서 같이 근무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이후 황정한 박사님은 그 전문 연구원을 가셨고 저는 항공우주연구원을 가서 열심히 위성을 좀 만들었다가 인스페이스는 회사를 차려서 독립을 하게 됐습니다. 현재 그 무이동체 연구조합을 맡고 있고 그리고 한컴 인스페이스를 맡고 있습니다. 먼저 회사 소개를 간단히 좀 드리면은 2012년도에 이제 인스페이스라는 회사를 창업을 했고요. 그러니까 아마 연구원으로는 아마 처음으로 창업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절차에 의해서 처음으로 연구원이 창업을 했었고, 이제 그 당시에는 이제 우리나라가 여러 위성들을 많이 만들고 있었는데 사실은 이제 뒤에도 막 설명드리겠지만 이게 위성을 만드는 데만 거치면 안 되거든요. 사실은 위성에서 나오는 산출물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에 대한 포커싱이 좀 맞춰줘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좀 많이 우리나라는 약한 것 같아서 그래서 위성에서 나오는 데이터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라는 부분을 고민하다가 내가 회사를 차려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게 됐습니다. 이후 이제 이름이 한컴이라고 좀 궁금해하신 분이 많은데요. 한컴이 그 한글과 컴퓨터 맞습니다. 그래서 한글과 컴퓨터 그룹의 2020년도에 M&A가 됐습니다. 이것도 우주 스타트업 중에 처음으로 또 제가 M&A가 됐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첫 M&A 사례가 돼서 한컴 인스페이스가 됐고요. 지금은 이제 그 올해 위성을 발사했고 한컴 위성, 그러니까 세종 1호인데요. 세종 1호를 발사했고 그 외에 저희가 또 드론 사업도 좀 같이 하고 있고 지상의 어떤 고성능 카메라 사업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뭐 회사 소개이기 때문에 짧게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이제 앞서 황정아 박사님께서 그 뉴스페이스에 대한 데피니션을 좀 말씀드렸는데 조금 겹치는 부분도 있고 다른 부분도 있습니다. 이제 뉴스페이스를 말하기 이전에 먼저 이제 그 전에 스페이스, 올드 스페이스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두 가지 관점으로 보긴 합니다. 그런데 우주 산업 입장에서 봤을 때 올드 스페이스는 앞서 쭉 보셨던 그 정부가 주도하는 어떤 산업들을 저희는 올드 스페이스라고 해요. 그러니까 뭐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이나 또 천문연구원, 또 나사, 뭐 이사, 작사 같은 곳에서 정부가 주도를 해서 뭔가 우주 산업을 이끌어가는 그 산업을 저희는 올드 스페이스라고 보통 지칭을 합니다. 왜 그러냐면은 뉴 스페이스가 나왔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올드 스페이스, 뉴 스페이스 나눠지는데 그럼 뉴 스페이스는 뭐냐? 스페이스X를 보시면 돼요. 스페이스X가 민간 기업이 이제는 우주 산업을 좀 리드하는 그런 시대가 됐잖아요. 그래서 이제 과거는 올드 스페이스, 현재는 이제 뉴 스페이스 이렇게 나눠집니다. 그래서 민간에서 주도로 해서 스페이스를 이끌어간다라고 해서 이제 뉴 스페이스가 됐고요. 뉴 스페이스는 이제 여러 가지 뭐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뭐 굉장히 빠르다 뭐 이런 것도 있지만 무엇보다도 그 우주로 나가는 게 굉장히 쉬워졌어요. 예전에 올드 스페이스 때는 사실 우주로 나간다는 그 자체가 굉장히 어려운 숙제였거든. 그래서 저희도 아직 발사체가 완벽하진 않잖아요. 근데 뭐 해외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한번 발사하는 비용 자체가 어마어마했죠. 키로당 뭐 수십만 불 정도 줘야 되기 때문에 발사 비용이 만만치 않았어요. 그래서 우주로 나간다는 그 자체가 굉장히 어려운 거였는데 이제 뉴 스페이스 되면서 스페이스X 덕분에 지금 발사 비용이 한 10분의 1로 줄어들었거든요. 저희 위성이 한 10km 남짓 했는데 한 3억 정도 들었는데 그만큼 이제 발사 비용이 굉장히 줄어든 거죠. 그래서 지금은 이제 올드 스페이스는 이제 우주로 어떻게 나갈 것인가에 대한 부분에 대한 고민이 많았다면은 이제는 이제 뉴 스페이스로 가면은 나가는 거는 이제 누구나 나갈 수 있어요.
뭐 발사체 비용이 워낙 싸기 때문에 나갈 수 있어요. 근데 나가서 뭘 할 건지에 대해서 좀 진지하게 고민할 필요가 있습니다. 단순히 그냥 발사체 만들어서 끝난 게 아니거든요. 물론 뭐 군사용으로 활용할 수는 있죠. 그렇지만 군사 목적 이외에 발사체를 만드는 목적에 대해서 좀 명확할 필요가 있어요. 특히 산업적인 측면에서는. 그래서 발사체를 이용해서 어떤 산업을 일굴 것인가, 어떤 돈을 벌 것인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진지한 고민을 해야 되는데, 뒤에는 뭐 좀 설명을 드리긴 하겠습니다만 아직은 저희는 아직 이런 고민들이 좀 많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하지만 앞으로 우리 후배들은 이제는 우주에서 뭘 할지에 대해서 좀 진지하게 고민하고, 뭘 할지에 대해서 좀 연구를 하고, 그런 쪽에 어떤 뭔가 산업들을 발굴하는 게 굉장히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뭐 우주 산업의 패러다임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여러 가지 정책도 바뀌었고, 뭐 수준도 많이 올랐고, 투자도 많이 일어나고 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뭐 짧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 일단은 뉴스페이스의 큰 두 축이 있다고 한다면은 재사용 발사체 때문에 발사 비용이 낮아졌다라는 거 하나고, 또 하나는 위성이 점점 좀 작아지고 있다는 거. 예전에는 뭐 1톤, 2톤 막 이런 대형 위성을 발사를 했는데 최근에는 10kg, 20kg 아주 작은 초소형 위성을 발사하고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1톤에 버금가는 성능을 내고 있다는 점, 이런 부분들이 이제 지금 뉴스페이스를 이끌고 있는 큰 어떤 축이 된다라는 걸 뒤에 또 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저는 산업적인 측면에서 포커스를 맞췄어요. 그러니까 우주의 뭐 탐사나 또 우주에 나가서 어떤 사이언스를 하거나 이런 부분이 아니고 실제 돈 버는 부분. 그래서 산업적인 부분에 포커스를 맞춰서 현재 우주 산업을 통해서 실제 돈을 벌고 있는 곳이 어디냐라는 것을 이제 포커스 맞춰 먼저 보여드리고, 또 가까운 미래에서 또 돈은 어디서 벌고 있는지에 대한 부분을 좀 짧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라운치죠. 저희도 뭐 발사를 겨우 성공을 했습니다만은 사실은 이 발사체 자체가 쉬운 건 아닌 부분이고, 앞서 황정환 박사님도 말씀드렸다시피 뭐 절반의 성공이기 때문에 앞으로 또 좀 더 많은 고도화가 필요하다. 그리고 실제 상용화 되는 데까지는 한 10년, 20년 정도가 필요하다라는 얘기를 전문가를 통해서 저도 듣게 되었습니다. 이미 뭐 스페이스X나 뭐 유럽이나 러시아 같은 경우는 이미 상용 발사체가 되어 있고, 잘 아시다시피 러시아하고 또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에 지금 러시아 발사체를 이용하지 못해서 지금 스페이스X는 풀 부킹이 되어 있습니다. 풀 부킹이 되어 있어가지고 도저히 지금 발사체를 못 구해서 발사를 못하는 지금 그런 상황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원래는 스페이스X가 키로당 한 3-4천 불밖에 안 했거든요. 지금 10배가 다시 올랐어요. 왜냐하면 발사할 곳이 없어가지고. 그래서 어쨌든 이쪽이 실제로 큰 시장이고, 발사 서비스를 통해서 굉장히 많은 돈을 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발사에 관련된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초소형 위성인데, 앞서 소개드린 바와 같이 이제 플래닛 랩 같은 경우는 아주 3U의 아주 작은 그 초소형 위성을 갖다 발사를 해서 현재 한 200~300개가 지금 지구를 돌고 있습니다. 지구를 돌고 있고, 블랙 스카이 같은 경우는 한 4~5년 전만 해도 굉장히 작은 스타트업이었어요. 굉장히 작은 스타트업이 막 이렇게 뛰어다니면서 저희도 위성 쏴요 막 그랬던데, 얼마 전에 뉴스 보니까 미국 정부로부터 1조를 또 지원받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스케일이 다른 거죠. 똑같은 기업인데 한국 기업은 그렇게 뛰어다녀도 이거 뭐 1억 받기 힘든데 블랙 스카이는 그냥 1조를 탁 받는 거 보고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그만큼 스케일이 다른 거. 물론 이제 그 초성이 이제 저희 한컴이 초성 위성을 발사한다고 하니까 막 이런 댓글들이 달리잖아요. 저도 사실 댓글을 잘 안 읽는데 우연치 않게 댓글을 읽다가 좀 상처를 좀 받았는데, 그런 장난감을 왜 쏘냐 뭐 이런 것도 시작해가지고 그게 뭐 어떤 성능이 나오겠냐 뭐 이런 질문들을 많이 받긴 했는데, 사실 초소형 위성 우리나라 지금까지 나노 위성 같은 발사했을 때 성공한 케이스가 한 번도 없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한 번도 없었고, 최근에 이제 이번에 누리호에 발사된 게 조선대, 가이스대, 서울대, 연대에서 4개가 발사된 걸로 발사가 되었잖아요. 지금 현재 지금 워킹하는 게 카이스트 1기만 워킹하고 있고 나머지 3개는 아마 워킹이 안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작다고 해서 이게 쉬운 게 아니에요. 작다고 해서 오히려
만드는 게 훨씬 더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좀 잘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이제 통신 부분입니다. 사실은 그 우주 산업에서 실제로 가장 많은 돈을 벌고 있고 실제 가장 많은 뭐 서비스가 이루어지는 게 위성 통신 분야입니다. 물론 이제 과거의 위성 통신 분야는 좀 정지 궤도, 중궤도 그러니까 아주 좀 멀리 떨어진 곳에서 이제 지구와 통신하는 위성 통신이었죠. 그러다 보니까 약간의 레이턴시는 있습니다. 레이턴시가 있다는 얘기는 전화를 하는데 약간의 좀 거리감이 느껴지고 약간 틈이 보이는 거죠. 근데 최근에는 이제 저궤도로 내려오게 됩니다. 그래서 뉴스페이스는 저궤도 통신, 월드스페이스는 이제 좀 먼 통신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이제 그 이리듐이라는 또 위성 통신이 있었고 한 70기 정도를 쏴서 지금 지구를 커버하는 그런 서비스를 하고 있고, 그리고 글로벌 스타 같은 경우도 위성 통신을 하고 있고요. 저희 나라도 있어요. 저희 나라는 무궁화 위성, 저희 이제 KT셋이라고 해서 KT에서 이제 저희 무궁화 위성을 통해서 위성 통신망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정지 궤도는 이제 36,000km 고도에서 지구와 같이 돌고 있잖아요. 그래서 정지 궤도는 지구랑 같이 돌기 때문에 한 곳을 지향할 수 있다는 장점은 있지만 너무 멀리 떨어져 있기 때문에 일단은 그런 어떤 통신 간의 거리도 문제가 있을 수 있고, 또 한 가지가 지구랑 멀리 떨어져 있기 때문에 또 이 태양의 피폭을 많이 받습니다. 그래서 잘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굉장히 고가의 위성을 만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위성을 만드는데 비용이 굉장히 많이 들어간다라는 또 단점이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 우리에게는 반드시 필요한 것 중에 하나가 위성 항법입니다. 사실 GPS가 없으면은 저희가 생활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GPS가 위치 정보만 있는 것 같지만 뭐 사실 위치 정보는 잘 몰라도 그냥 길 찾아갈 수 있어요, 저희가. 근데 또 더 중요한 건 타이밍입니다. 시간 동기가 안 되면은 그냥 모든 시스템이 마비된다고 보시면 돼요. 왜냐하면 우리가 휴대폰을 쓰고 있는 것도 다 시간이 동기화되어 있거든요. 시간 동기가 안 돼 있으면 내가 문자를 보내도 내가 문자 보낼 때랑 받을 때 시간이 다르면 막 문자가 섞여서 들어올 거잖아요. 그와 마찬가지로 뭐 주식 시장부터 시작해서 어떤 금융 시장이 붕괴가 됩니다. 그래서 그 GPS 위성 항법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문제는 이 위성 항법을 선진국만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저희는 아직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물론 뒤에 설명드리겠지만 뭐 잘 아는 GPS 미국, 그리고 유럽의 갈릴레오, 러시아의 글로나스, 또 베이도우 같은 중국, 그리고 일본은 이제 지역적인 위성 항법 시스템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선진국만 가지고 있다는 거가 문제고, 결국은 이제 이번에 우크라이나 전쟁 때 아시다시피 전쟁이 나면은 제일 먼저 이런 위치 정보라든지 이런 위성 항법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걸 알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도 이제 KPS라고 해서 한국형 위성 항법 시스템을 사업을 지금 저희가 진행하고 있죠. 사실은 이제 여기 이제 KPS가 소개되는데요. 총 아마 8기가 발사될 예정이고 1기가 아마 군사용일 겁니다. 아마 컨셉은 아마 일본의 그 위성 항법 시스템 벤치마킹한 걸로 알고 있고요. 사실은 그 자율주행이다 뭐다 하면은 사실은 자율주행은 뭐 여러 가지 센스를 통해서 광학 센스나 뭐 라이다, 레이다 뭐 이런 걸 통해서 스스로 어떤 자율주행 알고리즘 통해서 스스로 운행할 수 있죠. 물론 그렇게 할 수 있는 것도 한 가지 방법이지만 궁극적으로 이제 레벨 5가 완전 자율주행이 되려면은 사실 아주 정밀한 위치 정보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정밀한 위치 정보가 베이스가 돼야지 완전 자율주행이 가능하다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형 GPS 사업이 굉장히 중요하고, 무엇보다도 그 GPS 사업의 어떤 정밀 GPS, 그러니까 어떤 위치 신호의 제공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부분을 한 번 더 좀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이제 지구 관측인데요. 물론 지구 관측이 이제 어떤 비용이 발생하는 부분이 있고, 지금 보이는 것처럼 기상위성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비용이 발생하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천리안 위성이 있습니다. 천리안 위성이 있기 전에는 저희는 이제 그 일본의 그 기상위성 데이터를 받았거든요.
일본의 기상위성 데이터 받을 때는 1시간에 한 번 저희가 데이터를 받았어요. 그 얘기는 뭐냐면은 기상 정보를 생성하기 위해서 위성 데이터를 1시간에 한 번밖에 넣을 수가 없었던 거죠. 그러다 보니까 좀 더 정밀한 어떤 정확한 기상 정보를 만들 수는 없었어요. 하지만 일본은 그 당시에 자기 위성이기 때문에 30분에 한 번씩 정보를 받았어요. 그래서 좀 더 우리보다 더 정확했겠죠. 그래서 우리도 우리 위성을 띄워야 되겠다. 그래서 천리안 위성을 띄워서 30분에 한 번씩 촬영을 했습니다. 했고 천리안 위성 2A5가 올라가면서 이제 두 번째 위성이 올라가면서 이제 15분 단위로 저희가 이제 기상 위성 정보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잘 아시다시피 태풍이나 이런 진로 보실 때 예전에 비해서 굉장히 정확도가 높아졌죠. 그게 다 저희가 이제 위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외에도 해양하고 환경 탑재체가 있는데 해양 환경 탑재체 같은 경우는 이번에 이제 처음으로 아마 전 세계적으로는 아마 처음으로 저희가 먼저 올라갔어요. 제임스라고 저희가 먼저 올라갔고 실제로 그 유해 물질 환경 대기 유해 물질을 갖다가 모니터링하고 있는데 뭐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대부분 중국에서 이렇게 넘어오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중국에 넘어오고 있는 건 사실인데 이걸 또 뭐 언론화할 수 없는 것이 이제 중국하고의 어떤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언급하지 않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이외에도 여러 가지 공공 분야에서 지구 관측의 어떤 데이터는 이렇게 활용될 수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우리나라의 그 다목적 실용 위성 아리랑 1호부터 2호, 3호 지금 뭐 7A호까지 8호까지 기획되고 있는데 이 다목적 실용 위성의 가장 주 목적은 사실은 우리의 가까이 있는 이웃을 보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웃을 보는 데 있어서는 굉장히 좀 저희가 많은 부분이 좀 발전했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지금도 거의 실시간은 아니지만 좀 더 자주 보기 위해서 군에서 4.25 사업도 진행하고 있고 또 여러 항원에서 여러 가지 더 많은 후속 사업들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이제 가까운 미래에 우주 산업은 어떻게 갈 것인가 아니면 실제 가까운 미래입니다. 지금도 하고 있고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좀 간단하게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스페이스 마이닝이라고 하는데 뭐 와닿지는 않으실 것 같은데요. 실제 이게 스페이스 마이닝이 실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루어지고 있고요. 사실 뭐 이번 주에는 뭐 다트라고 위성이 소행성의 충돌도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실제 이루어지고 있는 거고. 미 항공우주국 나사가 소행성 그뭐 플래너리 리소스라는 데서 이제 실제로 최고를 목표로 해서 회사를 또 세웠고요. 뭐 이번에 IAC라고 국제 우주 컨퍼런스가 지난주에 프랑스 파리에서 열렸는데 저도 다녀왔는데 뭐 하야부사 프로젝트 굉장히 뭐 일본의 자부심이 뿜뿜입니다. 왜냐하면 일단 소행성에 자기 위성을 내렸고 위성에서 그 시료를 채취해 왔기 때문에 사실 그 기술은 어마어마하죠. 그래서 아직 뭐 가면은 굉장히 뭐 어깨 뿜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시료를 가져왔어 이러면서 굉장히 자랑을 열심히 하더라고요. 조그마한 식구랑 보여주면서 네, 그 루나 프로젝트 관련해서는 앞서 황정화 박사님이 말씀을 많이 드렸기 때문에 간단히 넘어가도록 하고 다누리는 뭐 이번에 이제 지금 열심히 지금 달로 다시 돌아오고 있는데 궤도가 이제 이걸 소개하는 이유는 이제 저희가 이제 다누리호 위성을 만들지는 않았는데 그 위성하고 통신을 해야 되잖아요. 통신을 해야 되고 위성의 어떤 자료를 저희가 수신해서 프로세싱하고 해야 되는 부분. 그걸 저희는 그라운드 스테이션이라고 하는데 그 다누리호의 그라운드 스테이션을 저희 인스페이스에서 맡아서 수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미 구축이 완료됐고 지금 현재 운영 중에 있습니다. 뭐 그 외에도 섀도우 캠을 이용한 연구도 저희가 나사와 같이 공동으로 연구를 했었고요. 앞으로 이제 달 착륙선 기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주 여행인데요. 사실 그 우주 산업이라는 측면에서 봤을 때 작년 2021년도는 굉장히 역사적인 순간이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우주 여행이죠.
그러니까 앞서 제가 설명드렸다시피 단순히 발사체를 만드는 것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고요. 이 발사체를 통해서 뭘 할 것이냐에 대해서 좀 고민을 해야 된다고 하고 말씀드렸는데 세계 부호들은 이 발사체를 이용해서 우주 여행이라는 산업을 만들었습니다. 실제 상용으로 성공했고 뭐 전 세계 부자들이 우주 여행을 위해서 굉장히 많은 돈을 들여가면서 우주 여행을 하고자 합니다. 예. 그래서 작년 7월부터 일단 영국 버진 그룹 그리고 아마존, 그 테슬라에 이어서 이 우주 여행에 대해서 붐이 확 일어났고 실제로 이제 우주 여행이 상용화가 됐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가장 큰 우주 산업의 어떤 획기적인 한 획을 그었다라고 저는 판단하고 있고요. 다음으로는 이제 태양광 시스템인데요. 사실은 이 태양광 시스템은 조금 먼 미래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어요. 원래 이 컨셉은 작사에서 이제 나왔었는데요. 한 20-30년 전에 일본에서 우주에서 태양광을 하면 어떨까라는 그런 어떤 컨셉에서 나왔어요. 그래서 실제로 지구에서 태양광을 획득하는 것보다 우주에서 태양광을 획득하는 것이 10배 이상 효율이 높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주에서 이제 전기를 생성했잖아요. 근데 그 전기를 지구로 가져와야 되지 않습니까? 사실 그 부분이 좀 난제죠. 그래서 일단 전기를 어떻게 지구로 내려 보낼 것인가, 이 부분이 가장 큰 난제고 이 연구는 굉장히 많이 하고 있어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일본, 뭐 중국도 하고 있는데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한 1km, 2km 성공했다고 합니다. 한 1km, 2km 떨어진 곳에 전기를 보내는 거에 대해서는 고주파, 그러니까 마이크로웨이브파에다 실어서 보낸 거에 대해서 성공했다고 하고 있고 많은 다른 나라에서도 이 연구는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이제 인터넷 서비스인데요. 사실 이제 그래서 작년이 왜 중요했다고 또 말씀드리냐면 작년에 스페이스X가 그 저궤도 인공위성을 이용한 인터넷 서비스를 처음으로 상용화를 했습니다. 사실 이 부분도 굉장히 역사적인 순간이라고 저는 볼 수 있고요. 사실 뭐 피부로 와닿지 않으실 거예요. 저희 나라는 워낙 뭐 4G, LTE, 5G 뭐 잘 터지니까 이 모바일 통신에 있어서의 어떤 아쉬움이 없을 텐데 당장 미국 출장만 가도 이게 뭐 전화기가 막 통될 때가 많습니다. 전화가 잘 안 돼요. 그 이유는 워낙 땅덩어리가 넓은 데다가 5G 같은 경우가 이제 신호 도달 거리가 한 500m 정도밖에 되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론적으로는 500m마다 한 개의 중계기를 설치를 해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천문학적인 비용이 들어가죠. 그래서 더 이상 5G 이상은 지상의 인프라를 구축하기가 힘들게 됐어요. 그래서 6G부터는 이제 우주로 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6G를 이제 저궤도 위성 통신으로 이제 가고자 전 세계는 지금 가고 있고 그 중에 제일 선두주자가 스페이스X라고 보시면 돼요. 스타링크. 그리고 이제 원앱, 뭐 블루 오리진 등이 있는데 통신을 장악한다는 거는 굉장히 의미가 있는 부분이 중요한 부분이에요. 왜냐하면 뭐 조금의 불법적인 요소를 통해서 감청을 할 수도 있고 도청을 할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이 통신 부분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앞으로 육지의 어떤 통신 시장에 있어서의 우리나라 역할을 조금은 고민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 지금 것은 저희는 잘해왔는데 앞으로의 통신 시장은 이제 우주 통신을 갈 거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준비가 거의 안 돼 있는 것 같아요, 우리나라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굉장히 좀 심각하게 생각하고 있고 왜 그런지에 대해서도 한번 진지하게 한번 고민을 해야 되는 어떤 그런 시기가 올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얼마 전에는 스페이스X가 T-모바일하고 MOU를 맺고 이제는 휴대폰으로 위성 통신을 하겠다고 합니다. 이제 뭐 위성 단말기가 있어요. 저 위성 휴대폰 단말기가 있습니다. 있긴 한데 이제 만일 아이폰에 저희가 이제 위성을 받을 동시되는 그 기능이 들어간다 그러면 완전 이제 게임 체인지가 되는 거죠. 그럼 전 세계 어디 가더라도 이제 인터넷이 되고 통화가 되기 때문에 엄청난 게임 체인지가 될 것 같고 얼마 전에 제가 들은 바로는 LG가 휴대폰 사업을 접었잖아요. 휴대폰 사업을 접었는데
대신 위성 단말기를 다시 하겠다라는 얘기를 제가 소문을 들었어요. 이게 이제 LG 분들도 이제 이 시장에 대해서 조금씩 이제 뭔가 깨닫게 되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 얘기는 이제 지상에서 휴대폰으로 위성 통신이 가능하려면은 일단 위성의 안테나가 좀 커져야 됩니다. 그래서 스타링크의 후속 위성들은 안테나가 훨씬 더 큰 그런 위성이 올라간다고 합니다. 그리고 앞서 황정화 박사님 그 발표 중에 그 태양이 폭발했을 때 스타링크가 많이 죽었잖아요. 그 이유 중에 하나가 그 스타링크는 3만 기를 쏴야 돼요. 그러면은 위성 한 기당 얼마의 가격으로 쏴야 될까요? 그래 BM이 나올 거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 지금 다목적 실용 위성 같은 경우는 한 기당 2,500억이 들어요. 2,000억에서 2,500억. 그리고 한 100kg, 150kg짜리 위성 하나 만드는데 500억에서 600억 들거든요. 그런데 지금 스타링크는 12,000개, 3만 개를 쏠 건데 그 비용을 들어 가지고는 절대 말이 안 되는 얘기잖아요. 지금 현재 스타링크 1이 올라간 게 한 개당 가격이 50만 불, 한 6억에서 7억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150kg짜리가. 그 얘기는 뭐냐면 피폭 받아서 위성이 고장나도 상관없어. 네. 나는 일단 많이 쏠 거야. 그리고 저렴한 비용으로 쏠 거야. 빨리 나는 이 서비스에 집중할 거야라는 그런 생각인 거죠. 그러니까 아주 그런 어떤 우주 한계 러브스타한 어떤 부품을 쓰지 않고, 아주 말씀하신 어떤 그런 헤리티지가 있는 부품을 쓰지 않고 어떤 커머셜한 부품을 이용해서 일단 위성을 쏴서 그 비용을 낮추는데 좀 더 포커스를 맞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이제 그 화성 탐사에 대해서 좀 간단히 좀 설명을 드리면, 이 부분은 사실 황자 박사님께서 말씀해 주셔야 되는데 제가 뭐 이렇게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근데 왜 이런 얘기를 드리냐면은 그 인제뉴티라고 이제 저희하고 좀 관련이 있을 수 있어요. 이 드론인데요. 이 드론의 미션은 아주 심플합니다. 화성에서 한 5m 정도 떠서 한 50m를 왕복하는 아주 심플한 미션을 가지고 출발했는데요. 이게 왜 어렵냐면은 화성의 대기는 지구의 100분의 1밖에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전 대기 전문가는 아니지만 그렇기 때문에 5m를 띄우는 게 지구에서 한 10몇 킬로 올라가는 거랑 비슷하대요. 한 8km, 10km 올라가는 거랑 비슷하답니다. 그래서 잘 아시겠지만 우리 헬기가 5km 이상 올라가지 못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만큼 힘든 기술이라는 거죠. 네, 그래서 5m를 올리는 것 자체, 5m를 올리려면은 가벼워야 되고 굉장히 많은 그 양력이 필요한 기술인데 그걸 또 테스트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사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우리가 왜 우주 산업, 우주 개발을 하느냐, 그런 어떤 천문학적인 비용을 들어가면서 사실 그 비용이면은 뭐 못 사는 사람도 도와줄 수도 있고 뭐 다양한 분야에 활용될 수 있는데 왜 굳이 우주를 하느냐라는 질문을 많이 받습니다. 더군다나 화성 탐사, 화성에 가지도 않을 건데 화성에 이렇게 천문학적인 비용을 들어가면서 왜 화성 탐사를 하느냐라는 질문을 많이 받는데 쉽게 얘기하면은 제가 생각하는 답은 이렇습니다. 지금 화성 탐사하기 위해서는 아주 고도의 기술이 필요한데 그 고도의 기술은 지금 지구에 있지 않는 기술이에요. 지구에 있는 기술로는 화성 탐사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화성 탐사를 위해서는 고도의 기술을 개발해야 된다. 그 고도의 기술은 곧 뭘로 이어진다? 경제로 이어진다. 미래 산업으로 이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이 스페이스라는 것이 일종의 과학의 입장에서, 사이언스 입장에서 보면 하나의 게이트웨이가 되는 것이고, 그것도 사이언스가 또 미래의 이코노미를 이끄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이 우주 산업은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쓰레기 문제는 시간 관계상 줄이고요. 먼저 간단하게 그래도 저희가 인공위성 쏜 거에 있으니까 한번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도 저궤도 위성 한 500km 고도에 쏘았고요. 한컴 1호인데 이름을 제가 세종 1호로 지었습니다. 그랬더니 시장님께서 세종 시장님께서 전화 주셔가지고 고맙다고 저한테 전화 주셨는데 사실은 두 가지 의도가 있었습니다. 사실은 세종시에서 저희한테 또 전남 산업단지를 주셔가지고 고맙다는 의미에서 이름을 지은 것도 있고, 또 한글과 컴퓨터다 보니까 한글에 또 영원한 우상이신 세종대왕의 이름을 따서 세종 1호라고 지었고,
앞으로도 아마 세종 2호 지금 세종 2호를 지난주에 계약하고 왔는데요. 세종 2호 뭐 세종 3호 계속 이렇게 해서 지금 진행할 것 같습니다. 크기는 한 10km밖에 되지 않은 아주 작은 위성이고요. 도요새랑 똑같네요. 식수유니까 도요새랑 똑같은 크기의 식수유의 아주 작은 위성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5m의 해상도를 가지는 그리고 20km 와스를 가지는 그런 어떤 위성입니다. 5월달에 스페이스X 팰컨 9에서 발사를 했고요. 우리 기업의 첫 지구 관측용 위성이 궤도에 성공적으로 안착했습니다. 가로, 세로 높이가 20, 10, 30cm밖에 안 되는 초소형 위성이지만 장착된 카메라는 지상 500km 상공에서 지형 지물을 최소 5m 단위로 정밀 관측합니다. 유승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우리나라의 첫 지구 관측용 민간 위성 세종 1호가 스페이스X의 팰컨 9 로켓에 실려 힘차게 솟구칩니다. 로켓과 페어링 분리까지 무사히 마치자 환호와 박수가 쏟아집니다. Some of our payloads today, we can see that 세종 1호는 발사 8시간 뒤 첫 교신에 성공했습니다. 초소형 인공위성인 세종 1호는 하루에 지구 12바퀴에서 14바퀴를 돌면서 지구를 촬영합니다. 카메라 촬영했을 때 한 점의 크기가 5m. 저 자고 있어가지고 그때 제가 새벽 시간이가지고 왜 제가 이 동영상을 보여드리냐면은 민간에서는 본의 아니게 제가 최초가 됐어요. 그러니까 분명 수많은 선배 기업님들도 계시고 그리고 또 수많은 회사들이 있었는데 대부분 저 정부 주도의 어떤 우주 산업 속에서 그 생태계 속에서만 계시다 보니까 어떤 새로운 어떤 뉴스페이스라는 어떤 시대적인 부분에 있어서의 어떤 뭐라 해야 될까 준비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많이 약했던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운 좋게도 일단 한국과 컴퓨터에서 투자를 받았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가 발사체 비용이 굉장히 줄어들었고 또 한 가지가 위성을 제조하는 데 비용이 굉장히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발사를 할 수 있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게 첫 번째 민간에서 발사한 최초의 또 위성이 됐습니다. 처음에 이제 이게 발사되고 나서 그라운드하고 이게 컨택이 돼야 되는데 한 8시간 동안 컨택이 안 돼서 굉장히 조마조마했던 시간이 있었고요. 처음 6월 때 발사하자마자 저희가 위성 데이터를 수신했던 거고 이거 아직 공개하면 안 되는데 8월 달에 저희가 이제 최근에 찍은 중국의 칭다오 지역을 찍었거든요. 이제 원래는 이제 위성 영상을 수신하게 되면은 이 영상이 갖고 있는 여러 가지 노이즈들이 많아요. 노이즈라든지 이런 것들을 다 보정을 해야 되는데 이 녀석은 아무것도 보정하지 않는 아주 민낯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제 화장 안 한 여자가 화장 안 한 얼굴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근데 자신 있게 보여드리는 이유는 화장을 안 했는데도 영상이 너무 잘 나와서 그래서 제가 자신 있게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이번에 프랑스 파리 가서 우리 영상을 많이 홍보를 했는데 굉장히 잘 나왔다고 얘기를 많이 하고 있고 왜 이런 얘기 하냐면은 이게 지금 13도 정도 틸팅한 거거든요. 13도 틸팅한 거기 때문에 해상도가 한 6m 정도밖에 되지 않는 그런 영상입니다. 그런데 생각보다 영상 품질이 굉장히 좋게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27년도 발사될 그 차중 4호 같은 경우가 똑같은 저희보다 해상도 똑같은 5m를 가지는 위성이거든요. 그런데 개발 비용만 1,500억이 됩니다. 근데 저희 위성은 그런데 개발 기간만 지금 4년 5년 넘게 걸리는데요. 저희 위성은 개발 기간 6개월 걸렸고 발사 비용은 100분의 1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이 초소형 위성 시대가 갈 수밖에 없다는 것을 단언컨대 말씀드리고 지자체에서도 어떤 이런 좀 서로 다른 어떤 포커싱을 좀 맞춰야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정부가 해야 될 일이 있는 거고 또 저희 같은 기업이 해야 될 역할이 있는 거고 또 지자체 해야 될 역할이 분명히 있지 않나 뉴스페이스 시대에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다양한 분야에 저희가 활용할 수가 있고요. 그 저희는 또 지상국 소프트웨어를 개발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서 저희가 자체적으로 지상국을 구축을 했습니다. 구축해서 지금 운영 중에 있고 이제 앞으로는 이제 저희가 이제 지금 1호를 쐈고 시간이 다 됐습니다. 죄송합니다. 2호는 이제 내년 10월 달에 발사가 될 거예요. 원래는 내년 5월에 발사하려고 했는데
앞서 설명했다시피 러시아 전쟁 때문에 지금 발사가 굉장히 밀려 있어요. 그래서 내년 10월에 발사할 예정이고 이후 한 50기 정도를 저희가 발사할 예정입니다. 했을 때 그 동북아, 그러니까 중국, 일본, 북한, 러시아, 대만 정도의 동북아 지역을 상시 모니터링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체계를 갖추려고 하고 있습니다. 예, 여기까지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